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입니다. 저는 올해 72살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한 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홀로 살고 있지만요. 40년 전 저는 28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만난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죠. 남편은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아이 양육도 주로 그가 담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늘 미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마웠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이룬 회사가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시간이 흘러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고, 저희는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가정을 많이 소홀히 했어요. 아들 혁준이가 어릴 때도 회사 일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검소하게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사치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필요한 것만 지원해 줬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첫 직장 잡을 때 조금 도와준 것 외에는 스스로 살아가라고 했죠.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혁준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부자인데도 자신에게는 인색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작년 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어요. 혁준이가 모든 절차를 처리해 줬죠. 그때는 아들이 정말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혁준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세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혁준이는 결혼한 지 5년 된 상태였고 아내 미소 씨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미소 씨는 겉으로는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저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죠.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구석이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래도 혁준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혁준이가 출근하고 나면 미소 씨와 둘이 집에 남았는데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제가 부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그런 미소 씨가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소 씨가 저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님, 드실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던 것이 점점 어머님, 배고프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로 바뀌었어요. 작은 차이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님, 저희가 이따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좀 조용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무슨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침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혁준이와
미소 씨의 출근 준비에 맞춰야 했거든요. 제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으면 미소 씨가 급하게 들어와서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 준비 좀 해야 해서요 라고 말하며 저를 밀어내곤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회사의 회장이었고 직원들이 저를 존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정말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마시던 그 차 말이에요. 그때 미소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에 든 찻잔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그 컵은 제가 쓰는 건데요. 어머님께서는 일회용 컵으로 드시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찻잔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하구나, 몰랐네. 앞으로 조심할게 라고 말하며 급히 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미소 씨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 이 집에는 정해진 규칙들이 있어요. 저희도 신혼부부인데 너무 불편하시게 하면 곤란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혼자 살던 집은 너무 크고 쓸쓸했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부엌에 가기 전에는 미소 씨가 없는지 확인했고, 거실에서도 되도록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TV 볼륨도 최대한 낮춰서 보고 전화 통화도 방에서만 했어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혁준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혁준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평소처럼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미소 씨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서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마치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미소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지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생활이 전부 엉망이 됐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냥 멍하니 미소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미소 씨가 더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제 규칙을 따라 주셔야 해요. 그게 싫으시면. 그리고는 말을 멈췄지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죠.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혁준이가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다시 돌아온 거였어요. 미소 씨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가버렸습니다. 혁준이는 제가 소파에 굳어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야, 괜찮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더군요. 혁준이가 다시 출근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마치 놀러 온 사람처럼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라는 뜻인가요?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보호해 줬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혁준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혁준아,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에게 부담이 되나? 그러자 혁준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 씨의 진심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혁준이의 말이 그냥 예의상 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혁준이도 속으로는 불편해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아들로서 차마 그런 말을 직접 할 수 없을 뿐이겠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소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정말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요. 아무리 혈육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혁준이가 출근한 후에 미소 씨에게 말했어요. 미소야, 엄마가 집을 알아보려고 해. 너희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구나. 그러자 미소 씨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쌀쌀맞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걸 보니 신기하더군요. 아니야, 너희 탓이 아니야.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졌어.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소 씨의 체면을 생각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소 씨가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붙잡는다니. 도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미소야,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엄마 결심은 바뀌지 않을 거야. 좋은 곳을 찾아볼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곧바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이 꽤 있었거든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혁준이는 그 규모를 정확히 몰랐지만요. 며칠 후 저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멋진 저택을 발견했어요. 넓은 정원이 있고 수영장까지 딸린 고급 주택이었죠. 남편과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혁준이와 미소 씨에게 말했어요. 내일 이사할 거야. 집을 구했어. 그러자 두 사람이 깜짝 놀라더군요. 혁준이가 어머니, 어떤 집이세요? 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야, 샀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미소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집을 사셨다고요? 그럼 돈은? 엄마 돈으로 샀지, 뭘.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독립하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다음 날 이사를 하는데 혁준이와 미소 씨가 따라왔어요. 새 집을 보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어머니, 여기가 우리 어머니 집이에요. 혁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그래, 앞으로 엄마가 살 집이야.
저는 정원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빠와 함께 꿈꿔오던 집이거든. 미소 씨는 아예 말을 못하고 있더군요. 수영장을 보고 넓은 거실을 보고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보면서 눈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줄 알았다면 저희가 조금 더, 그러니까 어머님을 더 잘 모셨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 있는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구나. 제가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냉대하더니 제가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혁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 두셨을 줄은 하면서 어색하게 웃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에요라고 쏘아붙이던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님,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저희가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구나. 그날 저녁, 혁준이와 미소 씨는 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 새집 축하한다고 저희가 대접할게요 라면서요. 레스토랑에서 미소 씨가 계속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회용 컵으로 차를 마시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라고 음식까지 떠먹여 주려고 하니까요. 혁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셨죠. 미안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웃긴 건 제가 그들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런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본성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혁준아, 미소야, 고마워. 그런데 엄마는 이제 혼자 지내고 싶어. 너희도 신혼생활 즐기고.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미소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요. 저희가 자주 안부 확인하러 올게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빨리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주 오겠다고 하니까요.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넓은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으니까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일회용 컵으로 차를 마실 필요도 없고 구석에 숨어서 TV를 볼 필요도 없었어요. 새 집에서 지낸 지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한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혁준이와 미소 씨의 변한 태도를 보니 미리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저희 회사 법무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이 변호사님,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웬 유언장 말씀이세요?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산의 일부를 혁준이에게,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의 80%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20%만 혁준이에게 남기기로 했어요. 그 정도면 혁준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며칠 후 혁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미소 씨와 함께요. 그런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은 기본이고 때로는 이틀 연속으로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저희가 자주 와드릴게요. 혁준이가 말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1번 보기도 힘들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다니요. 미소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이 집 정말 멋져요. 혹시 다른 방들도 구경시켜 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혁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나요? 청소나 정원 관리 같은 것 말이에요. 아니야, 다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구나. 그런데 어머니, 혹시 건강은 어떠세요? 정기검진 같은 거 받고 계시죠?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혁준이가 갑자기 제 건강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왜 엄마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혁준이가 갑자기 어머니 종합검진 받으시는 게 어때요?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웬 종합검진? 엄마는 건강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죠. 요즘 치매 같은 것도 일찍 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치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기억력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전혀 문제 없는데 말이에요. 혁준아, 엄마가 치매 같아 보여?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미리 검사받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혁준이와 미소 씨의 행동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너무 자주 오기도 하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혁준이가 또 놀러 왔는데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나서는 순간 혁준이와 미소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 유언장 얘기 꺼내봤어. 미소 씨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어머니께서 재산을 다 기부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더 들어봤어요. 걱정 마. 이 변호사가 우리 편이니까. 어머니가 뭘 하시든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래도 불안해. 어머니가 정신이 또렷하신 동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제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마치 제가 빨리 정신이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혹시 제 유언장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신 적 있나요? 네, 그럴 리가요. 유언장은 극비사항인데요. 그럼 혁준이가 어떻게?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혁준이가 이 변호사에게 뭔가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알아낸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이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 변호사님, 혹시 혁준이가 연락한 적 있나요? 제 유언장에 대해 물어보거나 그런 적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사실은 준혁 씨가 며칠 전에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의 건강 상태나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혁준이가 이 변호사에게 제가 치매에 걸렸다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변호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회장님께서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의 요청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들이 변호사에게까지 연락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요. 이 변호사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친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혁준이와 미소 씨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그날부터 저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른 증거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후 예전에 회사에서 일했던 김 부장에게 연락했어요. 그분은 정보 수집에 능한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싶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부장은 놀라면서도 알겠습니다. 가장 은밀하게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며칠 후 김 부장이 와서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어요. 거실, 주방, 현관, 그리고 제가 자주 있는 서재까지요. 혹시라도 혁준이와 미소 씨가 제가 없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회장님, 이 노트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상과 음성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김 부장이 사용법을 알려준 후 돌아갔어요. 저는 그날부터 혁준이와 미소 씨의 방문을 기다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혁준이가 혼자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잠깐 마트에 간 사이에 미소 씨도 왔더군요. 저는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에서 노트북을 켜서 거실 화면을 확인했죠. 화면 속에서 혁준이와 미소 씨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죠. 여보, 이 변호사 말로는 어머니가 재산의 80%를 기부한다고 하던데. 미소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그래,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어떤 대책? 이 변호사가 어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유언장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대 해. 청취자 여러분, 그 순간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서 유언장을 무효화하려고 한다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상이신데 어떻게 해? 미소 씨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해. 적당한 의사를 찾아서. 설마 의사를 매수하겠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손에 떨어질 돈이 거의 없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이 의사까지 매수해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대화는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럼 어떤 의사를 접촉할 거야? 미소 씨가 물었어요. 이 변호사가 아는 의사가 있대.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얼마나 줘야 하는데?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 1억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1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의심하시면 어떡해? 괜찮아. 정기검진이라고 하면 될 거야. 어차피 나이도 있으시고, 검진 결과에서 치매 초기라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노트북을 닫아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후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혁준이와 미소 씨가 TV를 보고 있는 척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혁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응, 마트에 좀 다녀왔어. 저도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합검진 어떠세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까요? 미소 씨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속이려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다니요. 아직 생각 중이야. 급할 것 없잖니. 그래도 빨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치매 정말 많다고 하던데. 혁준이가 거들었어요. 또 치매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끝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군요. 혁준아, 엄마가 치매 같아 보여?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요. 미리미리 검사 받아두시면 안심이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들의 목적은 예방이 아니라 저를 환자로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혁준이와 미소 씨가 돌아간 후 저는 녹화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몇 번을 봐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거든요.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이 변호사가 제 집에 온 거예요. 제가 외출한 사이에 혁준이가 부른 거였죠. 저는 급히 돌아와서 방에서 실시간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 변호사님, 어머니 정신감정은 언제 받게 할 수 있을까요? 혁준이가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의사와 약속 잡아놨습니다. 다음 주쯤 가능할 것 같아요. 진단 결과는? 물론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유 원장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비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억입니다. 반은 미리 주시고 일이 성사되면 나머지 반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변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혁준이의 모습을 봤어요. 5천만 원짜리 봉투였을 거예요. 제가 신뢰했던 변호사가 제 아들과 결탁해서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들킬 위험은 없을까요? 미소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할 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전혀 모르시게요. 완벽하게 처리한다고요. 저를 바보로 보는 건가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들의 계략을 모두 녹화해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계속 반복해서 봤거든요. 혁준이와 미소 씨가 제 재산을 노리는 모습, 이 변호사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
의사를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는 계획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요. 이들이 저를 바보로 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반격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정 변호사는 제가 예전부터 신뢰해왔던 분이에요. 대법원 출신이시고 무엇보다 정직한 분이거든요. 정 변호사님, 급하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지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신데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정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까지 전부요. 정 변호사는 화면을 보시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변호사 매수, 의료진 매수, 그리고 후견인 제도 악용까지.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을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재산의 99%를 공익재단에 기부하고 단 1%만 혁준이에게 남기기로 했어요. 그것도 조건부로요. 혁준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만 주기로 한 거죠. 회장님,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정 변호사님.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런 자식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야 한단 말인가요? 정 변호사는 제 의지가 확고한 걸 보시고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죠. 그리고 회장님, 이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먼저 행동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가족회의를 열어서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겁니다. 증거와 함께요. 저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숨어서 당하기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거죠. 며칠 후, 저는 혁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혁준아,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 미소 씨도 함께. 그리고 이 변호사님도 부탁해서 오시게 했어.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 중요한 거니까 꼭 와. 혁준이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꼭 가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꿔서 재산을 더 많이 주려는 줄 알았을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정 변호사와 김 부장이 먼저 와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거실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죠. 회장님 긴장되시죠?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모든 걸 끝내겠어요. 오후 7시 혁준이와 미소 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변호사도 함께 왔죠. 이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이제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모두 앉아봐.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혁준이와 미소 씨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아마 좋은 소식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켜면서 말했어요. 오늘 모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같이 볼 영상이 있어. 그 순간 혁준이와 미소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혁준이와 미소 씨가 제 재산을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음성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재산의 80%를 기부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화면을 보는 순간 혁준이와 미소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미소 씨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더군요.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혁준이가 이 변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변호사님, 어머니 정신감정은 언제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의사와 약속 잡아놨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당황해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혁준아, 미소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니? 혁준이가 벌떡 일어나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오해. 저는 냉소를 머금고 웃었어요. 돈 봉투 건네는 것도 오해고, 의사 매수하는 것도 오해야? 미소 씨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잘못 생각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던 게 잘못 생각한 거야. 이 변호사는 아예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상들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 자료입니다. 변호사 매수, 의료진 매수, 그리고 후견인 제도 악용 시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러자 혁준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혁준아,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 저는 정 변호사에게서 서류를 받아 들고 말했어요. 재산의 99%는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1%는 내가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보류야. 재산의 99%는 공익재단에 기부한다. 나머지 1%는 내가 진짜로 반성할 때까지 보류야.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혁준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재산을 99%나 기부한다고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느냐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내가 먼저 나를 뭘로 봤는지 생각해봐.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잖아. 미소 씨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저는 비웃었어요. 너희가 나에게 여기는 휴양지가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왜 다시 생각하지 않았니? 그 말을 듣자 미소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 그때는 나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했지. 그런데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지. 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행위는 형사고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변호사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준혁 씨가 부탁해서. 몰랐다고? 저는 이 변호사를 쏘아봤어요. 돈 봉투 받는 것도 몰랐고, 가짜 진단서 준비하는 것도 몰랐다는 거야.
이 변호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혁준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를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 저는 서서히 일어났어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하나?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건 어머니가 평소에 저희를 무시해서. 무시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언제 너희를 무시했니?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첫 직장 잡을 때도 도와주고, 결혼할 때도 축의금 주고, 신혼집 계약금도 보태줬는데, 그게 무시야? 미소 씨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평생 사업만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저희 신경은 안 쓰시고. 그래, 맞아. 나는 사업에 몰두했어. 그 덕분에 너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너희를 배신할 이유가 되나? 혁준이가 마지막으로 발악해봤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화가 났어요. 살아야 한다고. 너희 둘 다 젊고 건강하잖아. 이래서 살면 되지. 내가 너희 나이 때는 맨손으로 사업 시작했어. 그런데 너희는 왜 부모 재산에만 의존하려고 해? 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와 생활비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걸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혁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파트 하나요? 그게 다예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래는 그것도 주고 싶지 않았거든. 미소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화를 냈어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차피 저희한테 돌아올 게 없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언론에 다 공개해서 어머님 망신시킬 거예요.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좋아, 해봐. 그런데 그때 이 영상들도 함께 공개될 텐데 괜찮겠니? 미소 씨가 당황했지만 끝까지 대들었어요. 어머님도 평생 깨끗하게만 사셨나요? 사업하면서 편법 하나도 안 쓰셨다고요? 정 변호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 부분도 이미 다 조사해 봤습니다. 회장님 회사는 모든 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오히려 모범 사례로 꼽힐 정도로요. 혁준이와 미소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모든 카드가 떨어진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혁준아, 미소야, 그리고 이 변호사. 나가주길 바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혁준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저는 슬픈 웃음을 지었어요. 친아들이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나? 친아들이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나? 어머니, 이제 그만 가.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혁준이와 미소 씨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났어요.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였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미소 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살다가 외롭게 죽으실 거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을 닫아버렸죠. 거실로 돌아오니 정 변호사와 김 부장이 조용히 정리를 하고 계시더군요. 회장님 힘드셨죠? 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편안히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김 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다행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참고만 계셨다면. 고맙습니다. 두 분 다. 덕분에 제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고 싶었던 그 정원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잘했죠?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은 없었지만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이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을 돌아보고 남편이 좋아했던 장미꽃에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자유로워요. 공익재단도 성공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주 재단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걸 보니까 마음이 뿌듯해요. 혁준이와 미소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약속대로 작은 아파트 하나와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아마 서로 원망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죠. 이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넘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가끔 혁준이가 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평생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을 테니까요.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그림 그리기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많으니까 화실에 다니면서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는데 이제 제법 그럴듯한 그림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모두들 활기차게 지내세요. 그분들을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요. 얼마 전에는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구경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예쁜 곳마다 함께 사진도 찍었고요. 혼자 여행이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맞서세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새로운 경험들로 채워나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분들을 도우며 살아갈 거예요. 이번 주에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가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제가 그린 그림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처음으로 제 작품을 다른 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라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돼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주변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받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라디오, 방송국에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으신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들로 계속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